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 위로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거칠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민지아 중령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예리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그녀가 이런 외딴 곳으로 발령받은 것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상부의 은밀하고도 단호한 결정이었다. 운전병은 백미러를 통해 힐끔거리며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의 눈치를 살피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만큼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두꺼운 인사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이곳 제사훈련 분구의 악명 높은 실태를 다시금 머릿속에 되새겼다. 서류상으로는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훈련소였으나 실상은 진급에 실패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장교들이 모여드는 유배지와 다름없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제복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쳤는데 이는 곧 마주하게 될 무질서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프가 부대 정문에 다다랐을 때 민지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는데 위병소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문을 지키고 있어야 할 초병은 근무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총을 벽에 기대어 놓고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군용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느릿하게 일어나며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회의가 아니라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민지아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운전병이 당황하여 경적을 울리자 그제야 초병은 찌푸린 얼굴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신원을 확인하려 들었다. 민지아는 차문을 열고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초병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보고서야 화들짝 놀라 담배를 등 뒤로 감추며 엉거주춤하게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 경례조차 절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흉내내기에 불과했고 민지아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위병소를 한번 훑어본 뒤 다시 차에 올랐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연병장과 곳곳에 녹이 슬어 방치된 훈련 장비들이었다. 병사들은 오와 열을 맞추기는커녕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거나 우통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곳이 군대인지 휴양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연병장 한 구석에는 다 쓴 연료통과 폐타이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성방가는 이곳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지아는 이 모든 무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본청 건물 앞에는 덩치가 큰 장교 한 명이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거만하게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대위였다. 그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제 선글라스를 끼고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헤친 채 마치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폭군처럼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민지아의 차량이 본청 앞에 멈춰서자 최대위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흥미롭다는 듯이 지프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표정에는 상급자에 대한 예우나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낯선 침입자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민지아가 차에서 내려 최대위와 정면으로 마주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대위는 민지아의 왜소한 체구와 젊은 얼굴을 보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는 민지아가 전설적인 707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으며
그저 본부에서 행정 업무나 보러 온 여군 장교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그는 경례도 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삐딱하게 서서 민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례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민지아는 최대위의 무례함을 지적하기에 앞서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된 민지아 중령임을 명확히 알렸으나 최대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주변에 있던 부하 장교들을 돌아보고는 킬킬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보는 듯한 조롱이 섞여 있었고 이는 주변 병사들에게도 전염되어 곳곳에서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최대위는 민지아에게 한 걸음 다가와 위협적인 덩치를 과시하며 이곳은 새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지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자신들이 야전에서 굴러먹던 거친 사내들이라며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이라는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민지아는 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 대신 냉철한 분석이 돌아가고 있었고 최대위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으나 곧바로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느낌을 덮어버렸다. 민지아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느끼고 그를 지나쳐 본청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집무실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책상과 정돈되지 않은 서류들이 그녀를 반겼고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는 삐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집무실을 둘러보며 이곳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최대위와 그의 무리가 여전히 낄낄거리며 자신에 대해 떠드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행정병이 허겁지겁 달려와 경례를 하며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지휘관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착할 줄은 몰랐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민지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다. 그녀는 당장 부대의 인원 현황과 장비 목록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훈련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행정병은 우물쭈물하며 서류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민지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부터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오후가 되자 산속의 해는 빠르게 저물어갔고 부대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민지아는 집무실에 불을 켜고 행정병이 가져온 엉망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횡령과 근무 태만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식자재는 정량보다 훨씬 적게 입고되었고 유류 사용량은 훈련 횟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았으며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최대위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문제점이 발견된 곳마다 체크를 해나갔는데 종이 위에는 어느새 붉은 선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자 병사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민지아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불을 피우고 모여있는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부르고 있었고 술병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그들 손에서 오가고 있었다. 군대 내에서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지아는 자신이 가져온 개인짐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자신의 낙지만 잘 손질된 전투화와 전술 장비들을 꺼내어 정리했다. 그녀가 707 부대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과 수많은 실전 경험들은 그녀를 강철 같은 전사로 만들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옷깃을 여미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무질서한 광란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적의 신호와도 같았다. 최대위는 자신의 숙소 앞 평상에 앉아 부하 장교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며 민지아에 대한 뒷담화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새로 온 여자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갈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주변의 장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이 견고한 부패의 사슬이 외부인에 의해 끊어질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민지아를 그저 지나가는 귀찮은 파리 정도로 생각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민지아는 집무실을 나와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며 부대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비상탈출구와 무기고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당장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인내심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보초들의 근무 상태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는데, 이는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적진 침투를 앞둔 정찰 활동과 흡사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호흡은 지극히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막사 근처를 지날 때 술에 취한 병사 몇 명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들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민지아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최대위가 내일 저녁에 더 큰 술자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민지아를 골탕 먹이기 위해 모종의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들 완벽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온 민지아는 책상 위에 놓인 최대위의 인사 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집어들고 그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 그는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민지아는 그 표정이 공포와 절망으로 바뀔 때를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꺼내 하얀 종이 위에 내일의 작전 계획을 간략하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정신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가운데 부대의 소음은 잦아들 줄 몰랐다. 민지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밤 최대위가 계획한 그 술자리는 그가 이 부대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제사 훈련 분구의 밤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 대신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와 취기 어린 고성방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아 중령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음에 미간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는데,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군대에서, 그것도 최전방에 가까운 훈련소에서 이 시간에 술판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이곳에서는 그것이 용인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전 지도를 접어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복도 끝에 위치한 당직 사관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당직 사관조차 자리를 비우고 술판에 합류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이 분명했는데 이는 군 기강이 뿌리째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지아는 허리춤에 찬 권총 홀스터를 한번 확인하고 소음의 진원지인 간부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군화 소리는 복도의 정막을 깨며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간부 식당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알코올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인 역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창문 너머로는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그림자들의 실루엣이 비쳤다. 문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보초병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어 안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민지아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서서 안의 상황을 살폈는데 십수명의 장교들이 군복 상의를 탈의하거나 흐트러진 차림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최대위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민지아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실내는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불청객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모든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왜소한 체구의 여성 지휘관에게 쏠렸는데 그들의 눈빛은 탁하게 풀려 있었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위생 상태 또한 최악이었다. 민지아는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며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는데 그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최대위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든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지아를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하는 척하며 다가왔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민지아의 코앞까지 다가와 술냄새를 풍기며 그녀의 계급장을 툭툭 쳤는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모욕적인 행위였다. 주변의 장교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최대위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대위는 비꼬는 말투로 지휘관님께서 이곳까지 행차하실 줄은 몰랐다며 빈정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그녀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그는 이곳의 전통을 따르라며 억지로 술을 권했는데 민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대위의 표정이 일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는데 그는 자신의 호의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듯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만들었는데 날카로운 파열음이 실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민지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당신 같은 계집애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 인형놀이나 하라는 성차별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고함에 가까워졌고 침이 튀길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으나 민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흥분한 모습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불안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최대위의 폭언에 동조하며 낄낄거렸고 어떤 이들은 휘파람을 불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그들은 민지아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민지아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시각과 군법 조항을 언급하며 즉시 해산하고 원대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고 잠시나마 소란스럽던 장교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금 주위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그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팔을 벌리고 소리쳤다. 그는 민지아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우리를 군법으로 다스리려 한다며 조롱했고 부하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야유를 보냈다. 최대위는 자신들이 이 부대를 지켜온 진짜 주인이며 사령부에서 보낸 낙하산 따위가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부하들을 선동했고 술에 취한 장교들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최대위는 다시 민지아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는데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오만했다. 그는 이곳의 모든 보급품과 인사권, 그리고 병사들의 목숨줄까지 자신이 쥐고 있다고 과시했다. 그는 민지아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얌전히 자신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라며 협박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지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를 제압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아는 최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지금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짧게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최대위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술기운을 빌려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그는 민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꺼지라고 소리쳤고 민지아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중심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짐승들을 상대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하자 뒤에서 최대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파멸을 재촉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하하하고 웃으며 이곳은 이미 우리의 세상이라고 소리쳤고 부하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소리는 민지아의 등 뒤를 따라붙으며 그녀를 조롱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갔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금 그녀를 맞이했고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야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지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했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작동을 멈췄는데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사라졌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최대위가 뱉은 모든 폭언과 하극상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를 단죄할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연병장 외곽에 있는 훈련 시설로 발길을 돌렸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훈련장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시작했는데 차가운 철봉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고 그녀의 근육들은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707 부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은 그저 지나가는 훈련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대위 같은 자들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한 전형적인 소인배들이었으며 그녀는 그런 자들을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철봉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오늘 목격한 모든 상황을 일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사실만을 기록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참석자들의 명단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고
그들의 계급과 소속을 명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 다가올 심판의 날에 사용될 공소장이나 다름없었으며 그녀의 펜끝은 멈출 줄 몰랐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술판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었고 부대에는 다시금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민지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동이 터오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는데 붉은 여명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며 피로를 쫓아냈고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대위가 오늘 밤의 승리의 도취에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그녀는 그를 무너뜨릴 덫을 설계하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었고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의 지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전술 단검을 꺼내어 천천히 닦았다. 날카로운 칼날에 그녀의 눈동자가 비쳤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얌전한 행정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검을 다시 집어넣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 오만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아침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연병장에는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병사들의 움직임은 배떴고 장교들은 숙소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지아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 단상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술에 덜 깬 당직 사관이 비틀거리며 달려와 격려를 했지만 민지아는 그를 본 채만 체하며 시계를 보았다. 예정된 점호 시간에서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행동을 개시할 명분을 제공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 비상 소집을 명령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잠에 취해 있던 병사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하나둘씩 기어 나왔고 숙취에 시달리는 장교들도 투덜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최대위는 여전히 술이 덜 깬 붉은 얼굴로 나타나 단상을 올려다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민지아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곧 진짜 교육이 시작될 참이었다.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숙취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눈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었다. 민지아 중령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구보를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군장을 챙겼고 장교들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관망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대위는 대열의 맨 뒤에서 느릿하게 움직이며 부하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는 지휘관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였다. 하지만 민지아는 그를 지적하지 않고 시계를 보며 출발 신호를 보냈는데 그녀 자신도 이미 완전 군장 상태였다. 구보가 시작되자마자 대열은 엉망이 되었는데 병사들은 발을 맞추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낙오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지아는 선두에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속도는 일정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등 뒤의 군장은 마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으며 천천히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거리가 벌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들을 독려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앞서 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산하코스로 접어들자 경사는 가파라졌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병사들은 하나둘씩 주저앉아 구토를 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웠다. 최대위와 그의 측근 장교들은 이미 초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숲속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아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낄낄거렸지만 산 정상에서 돌아오는 그녀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지아는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한 채 그들 앞을 지나쳐 내려갔는데 그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오전 훈련이 끝난 후 부대 내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신임 지휘관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대위는 그 소문을 일축하며 그녀가 체력만 조금 좋을 뿐 실전 경험은 전무한 행정 장교일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식당에서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어젯밤 술자리에서 그녀가 자신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병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킥킥거렸지만 일부 눈치 빠른 병사들은 민지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민지아는 집무실로 돌아와 땀을 닦지도 않고 곧바로 군수 장교를 호출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보급품 수불 대장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들어온 군수 장교는 최대위의 신복 중 하나로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대충 경례를 했다. 민지아는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난달 입고된 겨울용 피복과 난방류의 행방을 물었다. 군수 장교는 당황하며 서류상의 오차일 뿐이라며 얼버무렸지만 민지아는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를 들이대며 그를 압박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집요했는데 마치 노련한 형사가 범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아서 군수 장교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지아는 그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던졌는데 그것은 인근 고물상과 민간 업자들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이미 부임하기 전에 정보원을 통해 부대 주변의 불법 거래 루트를 파악해 놓았던 것이다. 군수 장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민지아는 그를 당장 체포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이것은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며 군수 장교는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갔다. 그는 곧바로 최대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고 최대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최대위는 설마 그 여자가 벌써 거기까지 파악했을 리가 없다며 애써 부정했지만 불안감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장부 정리를 다시 하고 창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지아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고 집무실에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부대 내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녀는 사각지대와 경비가 허술한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적들의 침투 경로가 아닌 내부의 적들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로를 찾기 위함이었다. 화면 속에는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박스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들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를 몰랐고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느라 분주하게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민지아는 사격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표적지들은 너덜너덜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사격 훈련을 하고 있던 병사들은 긴장하며 사격을 멈추었고 통제관은 헐레벌떡 뛰어와 격리를 했다. 민지아는 말없이 권총을 꺼내 들고 탄창을 확인한 뒤 25m 전방의 표적을 향해 조준했다. 그녀의 자세는 교과서보다 더 완벽했고 격발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열발의 사격이 끝나고 표적지를 확인한 통제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모든 탄착군이 표적지의 정중앙에 동전 크기만 하게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지아는 표적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총을 집어넣으며 통제관에게 사격장 정비 상태를 지적하고는 돌아섰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실전 속에서 다져진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그날 밤 민지아는 모두가 잠든 시각에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숙소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체력 단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샌드백 앞에 서서 가볍게 몸을 풀고는 폭발적인 속도로 타격을 시작했는데 주먹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샌드백이 터질 듯한 소음을 내며 흔들렸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타격의 정밀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고 이는 억눌러왔던 분노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연히 화장실을 가려던 신병 한 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평소 얌전해 보이던 여군 지휘관이 짐승 같은 기세로 샌드백을 두들기는 모습에 압도되어 공포심마저 느꼈다. 민지아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려 샌드백을 거의 천장까지 쳐올리자 신병은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다. 민지아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숨은 신병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야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신병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다물 것을 지시했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치듯 내무반으로 돌아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민지아는 땀을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최대위 일당이 파놓은 함정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숨기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판단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최대위는 간부회의 시간에 노골적으로 민지아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다가오는 혹한기 전술 훈련 계획을 보고하며 이번 훈련이 매우 위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여군 지휘관은 본부에 남아 지휘 통제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빈정거렸다. 다른 장교들도 킥킥거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편하게 훈련을 조작하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민지아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이 직접 선두에서 지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는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훈련을 기회로 삼아 산속에서 그녀를 고립시키고 사고로 위장하여 다치게 하거나 망신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신복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게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통신 장비를 조작하고 이동 경로를 험한 곳으로 유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낄낄거렸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몰랐다. 민지아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최 대위의 눈빛에서 읽어낸 살기를 곱씹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확신했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통신 장교를 따로 불러 비상주파수와 예비 통신망을 점검하게 했는데 그 통신 장교는 다행히도 최대위 파벌에 속하지 않은 성실한 인물이었다. 민지아는 그에게 훈련 기간 동안 별도의 채널을 유지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했고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명령에 따랐다. 오후 내내 부대는 훈련 준비로 분주했는데 병사들은 다가올 훈련에 대한 걱정보다 최대위가 풀어줄 술과 고기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동안 이 부대의 훈련은 형식적인 행군과 야영 후 술판으로 끝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지아는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의 군장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꼼꼼했고 지적사항은 정확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깐깐함에 투덜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에 혀를 내둘렀다. 해가 저물고 부대 전체에 긴장감 섞인 고요함이 감돌 때 민지아는 자신의 숙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등고선,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머릿속에 3차원 지도를 그려 넣었다. 그녀는 최대위가 자신을 유인할 만한 위험지역 몇 곳을 추려내어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그곳은 절벽이 있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들이었고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음영 지역이었다. 민지아는 장비 가방에서 위성 전화기와 비상 신호탄,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장비를 꺼내 챙겼는데 이것들은 보급품 목록에는 없는 그녀의 개인 장비들이었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서와도 같은 짧은 메모를 남겨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707 부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전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기상 예보대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모양이었다. 거센 눈보라는 산속의 시야를 가리고 발자국을 지워버릴 것이며 이는 사냥꾼에게도 사냥감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다. 민지아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심장을 식혔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이 준비한 무대 위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연기를 펼쳐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최대위의 숙소에서는 다시금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도를 펴놓고 킬킬거리며 민지아를 골탕 먹일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들은 내일 밤 산속에서 그녀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릴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굶주린 늑대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온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사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눈보라 속으로 흩어지는 담배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이 강원도 산악지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뜨렸다. 민지아 중령은 연병장에 집결한 부대원들을 향해 출발 신호를 보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병사들은 두꺼운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쌌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지휘관의 무리한 훈련 강행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최대위는 대열의 중간쯤에서 부하 장교들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에게 이 악천후는 민지아를 제거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무대나 다름없었다. 부대가 위병소를 지나 본격적인 산악 코스로 접어들자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이동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민지아는 선두에 서서 러셀을 하며 길을 개척해 나갔는데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건장한 남성 병사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지도를 보지 않고도 지형을 읽어내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지만 뒤따르는 병사들은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느라 혀를 내둘렀다. 최대위는 일부러 대열의 후미로 처지며 병사들에게 엄살을 부리라고 종용했고 이는 전체적인 행군 속도를 늦추어 민지아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최대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통신병에게 눈짓을 보냈고 미리 매수된 통신병은 주파수 설정을 몰래 변경하여 본대와의 교신을 차단해버렸다. 최대위는 민지아에게 다가가 기상 악화로 인해 부대를 2개 조로 나누어 우회로를 탐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자신이 본대를 이끌고 안전한 길로 갈 테니 민지아에게는 소수의 정예 인원과 함께 험한 벼랑 쪽 루트를 정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지로의 유인책이었다. 민지아는 최대위의 제안 속에 숨겨진 흉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목된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벼랑 쪽으로 방향을 틀자 최 대위는 뒤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대를 이끌고 반대편 계곡으로 사라졌다. 이제 민지아는 눈보라치는 설산 한가운데에 고립되었고 그녀의 곁에는 최대위의 신복들로 구성된 감시조만이 남게 되었다. 민지아가 이끄는 소대 규모의 정찰조는 가파른 능선을 따라 이동했는데 바람은 더욱 거세져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최대위의 부하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언제쯤 그녀를 따돌리고 도망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아가 지쳐 쓰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짐짓 그녀를 보호하는 적 뒤를 따랐다. 하지만 민지아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눈 덮인 바위와 미끄러운 나무 뿌리를 밟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한참을 걷던 민지아가 갑자기 멈춰서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으나 예상대로 통신은 먹통이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뒤따르던 김중사에게 통신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김중사는 짐짓 당황한 척하며 장비 고장인 것 같다고 둘러댔다. 민지아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고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서 김중사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무전기를 집어넣고는 이동을 재개했는데 그 침묵이 김중사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숲속은 짙은 어둠에 잠기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대위가 파견한 감시조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민지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늑장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지아가 길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낄낄거리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복귀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지아가 이 험한 산 속에서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하거나 실족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민지아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707 부대 시절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도 생존 훈련을 완수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정도의 추위는 그녀에게 그저 쾌적한 훈련 환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배낭에서 자의를 꺼내어 능숙하게 나무에 묶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감시조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구간은 위험하니 확보줄을 잡고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감시조들은 그녀의 명령을 비웃으며 거부하려 했으나 민지아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가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총이 아니라 신호탄 발사기였지만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은 그것이 언제든 살상 무기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줄을 잡고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민지아는 그들을 벼랑 끝의 좁은 길로 인도했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강풍이 불 때마다 몸이 휘청거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다. 반면 최대위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민지아가 지금쯤 눈 속에 파묻혀 울고 있을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고 부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들은 무전이 두절된 것을 기상 악화 탓으로 돌리며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다. 최대위는 내일 아침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하는 척하다가 시신을 발견하면 사고사로 처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산속의 상황은 최대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민지아는 공포에 떨기는커녕 오히려 사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한 후 감시조들이 지쳐서 헐떡거릴 때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감시조들은 당황하여 랜턴을 비추며 그녀를 찾았지만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지휘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이 산속에 버려졌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민지아는 높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야간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설상 위장복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바로 옆에 있어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을 던져 소리를 내거나 나뭇가지를 흔들어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는데 그들은 귀신에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대고 총구를 겨누었다. 공포에 질린 김중사가 무전기를 꺼내어 최대위에게 필사적으로 호출을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칙칙거리는 잡음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통신 차단 함정에 자신들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민지아는 그들이 극한의 공포를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와 그들의 배후로 접근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유령처럼 그들의 등 뒤에 나타났다. 민지아가 김중사의 어깨를 툭 치자 그는 기절할 듯이 놀라며 뒤로 넘어졌고 나머지 병사들도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민지아는 고글을 벗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지금부터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선포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밧줄로 서로를 묶게 한 뒤 자신이 앞장서서 그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최 대위가 있는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산 너머에 있는 폐쇄된 대피소였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민지아의 방향 감각은 정확했고 그녀는 거침없이 눈밭을 헤치고 나갔다. 끌려가는 감시조들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관을 배신하고 음해하려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뼛속 깊이 새겨줄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썩어빠진 정신을 개조하기 위한 지옥의 행군이었다. 한편 베이스 캠프의 최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술잔을 내려놓고 텐트 밖을 서성였다. 예상대로라면 민지아의 조난 신호가 들리거나 아니면 감시조들이 복귀해야 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센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흠칫 놀라며 옷깃을 여미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하들에게 주변을 정찰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텐트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깊은 밤 산속에 폐쇄된 대피소에 도착한 민지아는 감시조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불을 피웠는데 그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고 무섭게 비추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뜨거운 물 한 잔씩을 던져주고는 최대위가 지시한 모든 내용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그들도 민지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울면서 최대위의 사주를 받아 통신을 끊고 민지아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실토했다. 민지아는 그들의 자백을 녹음기에 담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최대위를 처삼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었다. 그녀는 무전기에 숨겨진 채널을 열어 외부의 헌병대와 연결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그 채널은 깨끗하게 터졌다. 그녀는 이미 출발 전 헌병대와 공조하여 이번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헌병대에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내일 아침 최대위의 본거지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민지아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지쳐 쓰러진 감시조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베이스 캠프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폐잔병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민지아의 발걸음은 승리자의 개선행진처럼 당당했다. 이제 곧 최대위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폭설이 멈춘 다음 날 아침의 산속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던 최대위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텐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어젯밤 파견했던 감시조는 물론이고 민지아 중령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그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꾸민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민지아가 추위에 못 이겨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대위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을 모아 수색대를 편성했는데 그들은 모두 실탄이 장전된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훈련 규정상 실탄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최대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은밀하게 탄약을 불출했던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곰이나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으니 무장하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부하들은 그 총구가 누구를 향할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고 이는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위한 수색 작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수색대가 숲속으로 진입하자 무릎까지 쌓인 눈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호흡을 방해했다.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그들의 신경을 긁어댔다. 최대위는 앞장서서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온통 하얀 눈세상 속에서 민지아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지만 누구도 선뜻 대열에서 이탈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계곡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선두에 섰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는데 그의 손가락은 전방의 나무 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대위가 급히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어젯밤 파견했던 감시조 병사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그들의 가슴에는 사냥이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민지아가 보낸 선전포고이자 최대위 일당에게 보내는 죽음의 경고장이나 다름없었다. 최대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부하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당장 그들을 끌어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것이 민지아의 지심을 직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일개 여자가 어떻게 무장한 병사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제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하들이 허둥지둥 매달린 병사들을 내리는 동안 최대위는 주변을 경계하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숲속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며 최대위의 발밑에 있던 눈이 튀어 올랐는데 그것은 정확히 그를 노린 경고 사격이 아니라 돌팔매질이었다. 최대위는 깜짝 놀라 허공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고 총소리는 고요한 숲을 찢어놓으며 메아리 쳤다. 부하들도 덩달아 놀라 사방으로 총을 쏘아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탄피가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민지아는 그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그들의 낭비를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탄창 하나를 다 비운 최대위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재장전을 시도했지만 손이 떨려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지아는 그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그림자보다 은밀했다. 그녀는 눈밭을 기어가며 적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고
그들이 재장전하는 틈을 노려 한 명씩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대열의 맨 뒤에 있던 병사가 윽하는 소리와 함께 눈밭으로 사라졌지만 앞서 가던 동료들은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민지아는 병사의 입을 막고 관절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기절시킨 뒤 눈구덩이 속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707 부대에서 익힌 고도의 살상무술을 사용하여 소리 없이 적의 숫자를 줄여나갔다. 뒤늦게 병사의 실종을 알아차린 동료가 비명을 질렀을 때는 이미 민지아가 다른 위치로 이동한 뒤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남은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뭉쳤지만 그들의 방어막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최대위는 나와 정정당당하게 덤벼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다. 숲속에서는 민지아의 웃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병사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살려달라고 빌거나 총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눈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민지아는 나무 위에서 연막탄 하나를 그들 한가운데로 던졌는데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지아는 그 혼란을 틈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연기 속에서 연달아 들려왔고 잠시 후 연기가 거쳤을 때 서 있는 사람은 최대위 혼자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부하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모두 분해되어 널려 있었다. 최대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민지아의 모습에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민지아는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맨손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최대위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최대위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민지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곳이 너희들의 세상이라고 했나? 민지아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었지만 최대위는 대답 대신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민지아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왔다. 최대위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민지아의 발이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걷어찼고 권총은 멀리 날아가 눈 속에 박혔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최대위는 손목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민지아는 쓰러진 최대위의 멱살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는데 그녀의 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를 나무에 거칠게 밀어붙이며 네가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다라고 일갈했다. 최대위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눈물을 흘렸지만 민지아의 주먹은 자비 없이 그의 복부에 꽂혔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대위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민지아는 그를 기절시키지 않고 고통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밧줄로 그의 손을 묶어 개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당장 일어나 따라오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고 최대위는 눈밭에 질질 끌려가며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위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행진이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민지아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최대위를 끌고 눈길을 헤쳐나갔다. 최대위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민지아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습을 부대에 남아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누가 진짜 지휘관인지를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폐잔병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그 광경은 마치 전쟁 포로를 압송하는 개선장군의 모습과 흡사했다.
베이스 캠프 근처에 도달했을 때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지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다. 부대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기이한 행렬을 보고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최대위가 짐승처럼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아는 연병장 중앙에 도착하자 최대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를 밟고 섰다. 민지아는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이것이 너희들이 따르던 리더의 실체다라고 소리쳤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위는 바닥에서 신음하며 몸을 꿈틀거렸지만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지아는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며 승자의 위엄을 과시했다. 잠시 후 헌병대 차량들이 연병장으로 들이닥쳤고 무장한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최대위와 그의 일당들을 포위했다. 헌병대장은 민지아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고 민지아는 그제야 최대위를 밟고 있던 발을 거두었다. 그녀는 품에서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이 담긴 방수팩을 꺼내 헌병대장에게 건넸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다. 남김없이 수사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헌병들이 최대위를 연행하려 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허세를 부렸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끝난 뒤였다. 민지아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뒤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으니까. 최대위는 그녀의 말에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었고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차량에 실려갔다. 민지아는 헌병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이 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전원 집합이라고 외쳤다. 그녀의 명령은 전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었고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대열을 갖추었다. 눈보라는 완전히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연병장에 서 있는 민지아를 비추며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그녀는 엉망이 된 군복을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여군 장교가 아니라 공포와 존경의 대상이 된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전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쓰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포격 소리보다도 위압적이었고 헌병대의 경광등 불빛만이 붉고 푸르게 번갈아 가며 얼어붙은 병사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지아 중령은 연행되려던 최대위를 잠시 멈춰 세우고 그를 연병장 중앙으로 끌고 나오라고 헌병들에게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헌병대장은 규정상 즉시 이송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민지아의 단호한 눈빛과 이것은 부대 지휘권 확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라는 말에 압도되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범죄자를 넘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힌 패배주의와 오만함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공개 처형식과도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수갑을 찬 최대위는 헌병들에 의해 연병장 중앙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에 도열한 자신의 부하들을 둘러보며 동정심이나 분노를 유발하려 했으나 병사들은 이미 민지아의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에 질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최대위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건 모함이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민지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이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민지아는 품에서 방수팩에 담긴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내어 병사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다. 그녀는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외쳤는데, 여기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상관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증거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최대위가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 훈련, 물자를 불법으로 매각한 영수증, 그리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모의가 담긴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병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최대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장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동요했다. 최대위는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발악했는데, 그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증거라고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는 민지아에게 달려들 기세로 몸을 비틀었지만 헌병들의 제지에 막혀 무릎이 꿇린 채 짐승처럼 헐떡거릴 뿐이었다. 민지아는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네가 진정으로 군인이라면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결과에 승복해라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최대위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계집의 주제에 운 좋게 살아 돌아와서 훈계질이냐 계급장 떼고 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헌병들이 최대위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민지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상의 재킷을 벗어 헌병 대장에게 건네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 소원 들어주지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최대위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헌병 대장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돌발 행동이었다. 헌병 대장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민지아는 이 녀석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부대의 기강은 바로 서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수갑이 풀리자 최대위는 손목을 돌리며 일어섰는데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체격 조건에서 자신이 월등히 앞선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민지아를 묵사발로 만들어 자신의 위신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대다수는 여전히 덩치가 큰 최대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민지아는 전투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매고 가볍게 몸을 풀며 최대위를 향해 덤벼라고 짧게 손짓했다. 최대위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민지아를 향해 황소처럼 돌진했는데 그의 주먹은 바람을 가를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민지아는 그가 주먹을 뻗는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기에 종이 한 장 차이로 가볍게 고개를 틀어 공격을 피했다. 최대위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민지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로우킥을 꽂아 넣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대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자세를 잡고 덤벼들었다. 격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최대위는 막무가내식의 길거리 싸움 기술을 사용하며 주변에 흙을 뿌리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반칙을 서슴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최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민지아는 그의 더러운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내며 707 부대 특유의 절제되고 효율적인 근접 전투술 CQC로 대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고 타격 하나하나가 급소를 노리는 정밀한 공격이었기에 최대위의 체력은 급속도로 고갈되어 갔다. 최대위가 다시 한번 큰 궤적을 그리며 훅을 날리자 민지아는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대위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민지아는 연이어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최 대위는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넘어졌지만 악에 받친 듯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민지아는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다가가 그의 팔을 낚아채어 관절기를 시도했는데 뼈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최대위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바닥을 치며 항복 신호를 보냈지만 민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귀에 대고 이것은 네가 무시했던 여군의 힘이 아니라 훈련된 군인의 힘이다라고 속삭이며 힘을 더 주었다. 최대위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비굴한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병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절대 권력자가 한순간에 나약한 겁쟁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지아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일어섰는데 그녀의 호흡은 약간 거칠어졌을 뿐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쓰러진 최대위는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그의 거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민지아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병사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의심이 아닌 경외심과 진정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 앞으로 걸어가 단호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나 저 쓰레기 같은 장교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너희 자신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썩은 관행은 모두 폐기한다. 불만 있는 자는 지금 나와서 나를 쓰러뜨려라. 그녀의 도전적인 선언의 연병장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민지아는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헌병들은 다시 최대위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질질 끌려가는 최대위는 퉁퉁 부은 얼굴로 민지아를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헌병차에 실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이 부대를 호령했던 권력자의 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최대위가 연행된 후에도 민지아는 연병장을 떠나지 않고 병사들을 집합시켜 일장 훈시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대위의 부하 장교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계급장을 즉석에서 떼어버리며 직무 정지를 선언했다. 너희들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창에서 대기한다. 그녀의 단호한 처분에 반발하는 자는 없었으며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헌병들의 인솔에 따라 사라졌다. 부대의 권력 지형이 순식간에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민지아는 남은 병사들에게 내일 아침부터 실시될 고강도 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에는 불만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리더를 만났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민지아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공정한 처사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따른다면 적어도 억울한 죽음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민지아는 해산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도 있었으며 산천을 울릴 기세였다. 민지아는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민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최대위와의 격투에서 입은 타박상들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묵묵히 참아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가
이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타자기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전 사령부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안까지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한 부대를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그녀의 펜 끝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연병장을 비추자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던 연병장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고 병사들의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다. 민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흘린 땀과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다. 최대위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들은 민지아를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민지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쟁을 선포했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대위가 연행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부 검찰단과 감찰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제사훈련분구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색 세단과 트럭에 나누어 타고 부대 정문을 통과했는데 그 행렬은 마치 점령군이 입성하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민지아 중령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구체적이었기에 상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조사관들은 부대 내 모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상자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으며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대위와 결탁했던 부사관들과 군무원들까지 모두 적발되어 줄줄이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부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민지아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고 진술은 논리정연하여 조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최대위 개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비리가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감시 체계의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지적은 뼈아픈 것이었지만 군 수뇌부는 그녀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를 차세대 리더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부대 내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민지아는 죄 없는 병사들은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상명하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원된 하급 간부나 병사들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패의 주동자들이 모두 제거된 후 부대는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지만 민지아는 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부대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환경 미화 작업을 지시했는데 곰팡이 핀 막사를 보수하고 녹슬었던 연병장 기구들을 페인트 칠하며 부대의 겉모습부터 바꾸어 나갔다. 병사들은 하루 종일 빗자루와 페인트 붓을 들고 씨름해야 했지만 깨끗해지는 부대를 보며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칙칙했던 회색 벽은 산뜻한 색으로 칠해졌고 쓰레기가 뒹굴던 구석진 곳들은 화단으로 변모하여 부대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난날의 오욕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환경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민지아는 본격적으로 707 부대 스타일의 고강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병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의 맛이었다. 기상 시간은
새벽 4시로 앞당겨졌고 아침 점호는 산악구보로 대체되었으며 일과 시간 내내 체력 단련과 전술 훈련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나고자가 속출하고 의무실이 10,000원이 될 정도로 병사들은 고통스러워했지만 민지아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땀은 피를 아끼게 해준다라는 신조를 강조하며 극한의 상황까지 병사들을 몰아붙였는데 그 강도는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방불케 했다. 병사들은 밤마다 근육통에 시달리며 신음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연병장으로 뛰어나갔다. 놀라운 것은 민지아가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을 병사들과 똑같이 하니 그보다 더 강도 높게 소화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완전 군장을 하고 병사들의 선두에서 달렸으며 사격 훈련에서는 백발백중의 시범을 보여주어 병사들의 길을 죽여놓았다. 레펠 훈련 시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며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이는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병사들은 지휘관이 자신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힘든 훈련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여군이라서 안 된다는 편견은 땀방울과 함께 증발해 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올 무렵 제사훈련 분구는 완전히 다른 부대로 탈바꿈해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근육은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과거 흐트러진 군복을 입고 담배나 피우던 오합지졸들은 사라지고 날선 칼날처럼 예리한 정예 요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인근 부대에서 파견 나온 장교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그 당나라 부대가 맞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민지아는 그들의 칭찬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의 강도를 높여나갔는데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특수전 사령관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전투력 측정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는 민지아의 리더십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사령관은 까다로운 전술 상황을 부여하며 부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려 했지만 병사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대테러 진압 시범에서 보여준 그들의 사격 실력과 내부 소탕 전술은 기존의 707 본대 요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사령관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민지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죽은 부대를 살려냈다라고 극찬했다. 민지아는 모든 것은 부대원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라고 공을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평가가 끝난 후 회식 자리에서 사령관은 민지아에게 본부 복귀 명령과 함께 진급 예정 소식을 알렸다.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상부에서 그녀를 더 중요한 보직에 기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지만 민지아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동고동락하며 정이 든 부대원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예전의 비열한 조소가 아니라 성취감과 전우회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웃음이었다. 민지아가 떠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저승사자처럼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병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어머니이자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감시조로 활동했던 김중사는 민지아의 집무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지휘관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민지아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어디에 있든 군복을 입은 자의 명예를 지켜라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민지아는 정복을 갖춰 입고
마지막으로 연병장 단상에 섰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줄은 자로 벤 듯 반듯했고 군화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지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는데 그들의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긴 이임사를 접어두고 짧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707의 혼과 함께 이곳에 머물 것이다.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부연대장이 앞으로 나와 받들어 총을 외쳤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받들어 올리며 경례를 표했다. 충성 함성 소리가 산을 울리고 땅을 흔들었는데 그것은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다. 민지아는 거수경례로 답하며 병사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얇은 물기가 서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지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가슴속 깊은 곳에 셔터를 눌렀다. 민지아가 지프에 올라타자 병사들은 대열을 풀지 않고 그녀의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부동 자세로 배웅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지아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기억과 뜨거웠던 열정을 회상했다. 폐허나 다름없던 곳에서 피어난 강인한 전사들의 모습은 그녀의 군 생활에 있어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또 다른 부조리와 싸우게 되겠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이었다. 지프가 산길을 돌아 부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지아는 좌석에 깊게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병사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어 제사훈련 분구 정상화 완료라는 항목에 붉은 펜으로 두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목표를 적어 넣으려다 멈추고 대신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 뒤 제사훈련 분구는 육군 최정예 훈련소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전설적인 여성 지휘관의 일화는 병사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새로 전입 온 신병들은 연병장 한 구석에 세워진 기념비에 적힌 명예 단결 희생이라는 문구를 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 기념비는 민지아가 떠난 후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세운 것으로 그녀가 남긴 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함이었다. 산속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뜨거운 전우애와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민지아 중령의 전설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부패와 불의는 사라지고 강인함과 정의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이자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존재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그녀의 이름은 영원한 군인의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녀는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